자, 오늘은 여러분들 좀 쉬어간다는 그러한 차원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하는 건강 강의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강의를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주시면서 너무나 좋은 댓글들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나 힘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원동력이 돼서 좀 힘들어도, 사실 오늘도 6시까지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1분도 쉬지 못하고 너무 사실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 얼굴 보시면 굉장히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2시부터 6시까지 정말 1분도 화장실도 못 가고 환자들하고 상담을 했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녁 간단히 먹고 지금 이렇게 7시 반에 생방송을 하게 되는데, 우리 그 채널을 보면서 댓글들이 많이 붙는데, 댓글 중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올리는 거를 제가 보지만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하기를, 하루는 좀 완전히 중요한 댓글에 대해서 내가 이제 골라서 이건 좀 댓글에 좀 답을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모아서 오늘은 조금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댓글에 답을 하는 시간으로 오늘 1시간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양해를 드릴 것은, 우리가 이미 사전에 공지를 하긴 했어요. 시간을 한 30분 정도 좀 땡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8시 하겠지 하고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8시에 맞춰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부터 채널 영상의 댓글 모음을 보고 그거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닉네임 혜란님의 질문입니다. 호르몬 양성 유방암 표준 치료 완료 15년차 되었습니다. 현재 비타민C 12g, 앞타민C 2알 복용 중입니다. 호르몬 양성 유방암의 경우 비타민C 메가 도수가 부신에서의 여성 호르몬 생성을 증가시켜 재발 전이 등 예후에 안 좋다는 견해를 봐서 혼란스럽습니다. 박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건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호르몬 양성 유방암 치료라는 거는 여성 호르몬 프로젠이나 프로제스테론 수용체가 양성이라는 뜻인데, 저도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지만 이거는 정말 전체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의 조심스러운 견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방암 원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쟁점이 뭐냐면요,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의 원인이라는 그러한 그 견해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강력하게 그 학계가 대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컨대 산부인과 학회에서는요, 결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분의 주장처럼 부신에서 여성 호르몬 생성을 증가시켜 재발 전이 어쩌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하는 것처럼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요, 갱년기는 잘 넘길지 모르지만 유방암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의견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분들이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유방외과 선생님들은 확실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요, 지금 어떻게 해서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을 일으키는지, 그 유방암을 촉발하는 방아쇠를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선 원론적으로는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의 원인이란 말은 어불성설이에요. 20, 30대 젊은 여인들에게 제일 활발하게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은 20, 30대에 제일 많이 생겨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대한민국처럼 이상하게 30, 40대의 여성 에 있어서 유방암이 많이 발병하는, 조금 교과서에서 벗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요, 특히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 이후에 저는 정말 30, 40대의 유방암 환자들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을 일으키려면요, 무슨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산화적 손상이든 그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와야만 암을 일으킵니다. 그 변화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요,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과 관계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발암물질이 되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그걸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의견을 내신 분이 그래도 굉장히 지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장기 중에 비타민C 농도가 가장 높은 장기 중에 하나가 부신이에요. 부신하고 대뇌의 비타민C의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혈중 농도의 200배. 부신에서는요, 각종 스테로이드 호르몬, 남여성 호르몬, 그 다음에 부신 수질에서는 아드레날린과 노아드레날린과 같은 이 심혈관 질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호르몬들을 만드는데, 그 호르몬들을 만드는데 비타민 C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타민 C가 거기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가지고 비타민 C가 여성 호르몬 만드는 것도 돕기 때문에 유방암의 재발과 전이를 촉진한, 이거는 정말 이거는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건 진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그 부신에서 난소에서 만들어지던 여성 호르몬이 갱년기가 되면서 부신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면서 연착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가볍게 폐경기를 넘어가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부신에서의 비타민C 역할인데, 이 자연스러운 역할을 회복시켜 줬더니 유방암이 생긴다. 그거는 넌센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주 자연스러운 노화로 연결되게 하는 매끄러운 윤활유 역할을 하는 비타민C 역할을 폄훼하는 그러한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주신 분 정말 헤라님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신 거 확실해요. 그래서 내가 시간도 많이 할애했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비타민C 지금 현재처럼 정말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뭐 치료된 지 15년 차나 됐잖아요. 이제는 정상인이세요. 그래서 비타민C랑 앞타민C2를 정말 잘한다는 칭찬으로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닉네임 X7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타민C 메가도즈 덕분에 심한 감기는 앓은 적이 없는 30대 남성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감기 기운이 올 것 같을 때 비타민C를 3시간마다 경구 복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구 복용보다 정맥주사가 감기에 더 효과가 좋을까요? 박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건 뭐 말할 나위 없죠. 근데 여러분들 주사는요 병원에 직접 와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건 말할 나위 없어요. 특히 감기 같은 거는요 집중적으로 한 3일에서 5일 정도 집중적으로 맞아주시면 독감 가볍게 넘어갑니다. 가볍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감기는 우리 몸과 바이러스와의 싸움이에요. 수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수. 균형. 누가 더 압도적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너무나 상식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복용하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얘기한 거는 바이러스 수가 적을 때 이런 유효적절한 치료 대책이 강구되면 쉽게 끝난다는 그런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룰대로 하시면 거의 되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시기를 놓쳤어. 도저히 이건 뭐 먹는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목이 팍 가라앉고 완전히 그 다음날 어제 내가 괜찮겠지 하고 하루 자고 났더니 아침에 그냥 뭐 감기가 완전히 그냥 목을 장악을 했다 생각할 때 그때는 정맥 주사를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우리 클리닉을 비롯해서 뭐 비타민 주사 놓는 병원이 많습니다. 비타민 주사를 사실은 한 3 내지 한 5일 정도 하면은요 가볍게 끝이 난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닉네임 J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아버지께서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하셨고 혈전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를 이 아스트릭스나 플라빅스와 같은 항응고제를 평생 드셔야 한다고 하네요.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너무 권해드리고 싶은데 비타민C가 항응고제 효능을 감소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어 선뜻 권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은 사람이 아스피린과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함께 해도 될까요? 우선 비타민C가 항응고제 효능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항응고제의 효능을 딜레이 시켜요. 반대예요, 반대. 비타민C가 항응고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적으로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권해드려야 됩니다. 비타민C를 잘 드셔야, 여러분들 보통 스텐트 수명이 10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려서 드신 분들은요 20년이 됐는데도 스텐트가 깨끗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 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에게 비타민C 고용량 잘 권해드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닉네임 고은혜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증후군으로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청소년도 앞타민C 복용 가능할까요? 뭐 당연히 가능하죠. 앞타민C뿐 아니라 비타민C도 드셔야죠.
비타민 C와 앞타민 C를 같이 드셔야 효과가 있다는 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타민 C 단독의 효과가 아니고 우리가 실험한 내용도요. 앞타민 C하고 고용량의 비타민 C를 같이 쓴 거예요. 우리가 동물 실험에서 확인한 내용들 예를 들면 뭐 파킨슨이나 치매와 관련된 동물 실험 같은 것도 그렇고 많은 실험의 경우 고용량의 비타민 C와 앞타민을 같이 썼을 때이기 때문에 비타민 C도 신증후군 환자도 비타민 C 드셔도 됩니다. 비타민 C 주사는 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잘 관찰하면서 맞아야 되지만 비타민 C 복용은 신증후군 환자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앞타민 C도 물론 가능하고요. 이제 월드클래스 89님의 질문인데요. 원장님, 겨울에 마스크 하는 게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미세먼지가 경계 발령이 날 정도로 아주 심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뭐 하시는 게 그 제한된 기간 동안 하는 게 좋지만 원론적으로 마스크는 바이러스는 막지를 못합니다. 마스크는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걸 쓰든지 간에 결핵균이나 또는 폐렴을 일으키는 폐렴 구균 같은 거는 확실하게 막아주지만 코로나19나 독감이나 이런 그 바이러스는 예방을 못한다고 하는 게 과학자들이 이미 잘 확실하게 알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2022년에 그 3월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전 국민이 마스크를 다 썼는데 하루에 확진자가 67만 명이 된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확진자가 67만 명이라는 얘기는 감염자는 100만 명이 넘는다는 뜻이에요. PCR을 검사한 사람만 확진자가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거의 2배로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가 이런 그 독감이나 코로나19를 감염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면요. 사실은 한 명도 감염되면 안 돼요. 온 국민이 다 썼는데 왜 감염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누구도 할 수 없는 생체 실험을, 임상 실험을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위해서 해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했더니 댓글에 나보고 정신 나갔냐고 막 그러고 막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학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 거일 뿐입니다. All about Korean life. 이 닉네임이 좋네. 비타민 C가 피부에 직접 닿으면 어떤 좋은 효과가 있나요? 화장품, 로션 같은 제품에 비타민 C가 포함되어 있다고 광고하는 것들이 있어서요. 먹는 것이 아니어도 효과가 있을 수 있나요?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비타민 C는요, 피부에 직접 발라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피부에서는 상피세포의 층이 막 20층이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피지샘에서 나온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수용성인 비타민 C가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절대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피부의 맨 바깥층에 있는 세포는요, 이거는 죽어나가는 세포예요. 곧 떨어져 나갈 세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포들에게 비타민 C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런 특수한 대책 없이 이 화장품에 비타민 C가 들어있다고 비타민 C가 풍부한 이건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화장품에 포함된 비타민 C가 그 화장품을 발랐을 때 피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흡수되지 못하는 동안에 빛에 의해서 다 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전혀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비타민 C를 약간 변형을 시켜서 지용성 거기를 파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특별히 변형이 된 비타민 C 제품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비타민 C를 사용한 화장품 외에는 그냥 비타민 C가 풍부한이라고 쓴 그 화장품은 비타민 C 효과를 볼 수 없음을 그 오렌지나 무슨 그런 거를 먹고 나서 껍질에 비타민 C가 많다고 막 바르시는데 그거는 보습 효과 외에는 비타민 C 효과 기대하시는 건 넌센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도 제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1.1 모티라는 분의 질문이에요. 비타민C 복용 시 따뜻한 물에 녹여서 바로 섭취하면 괜찮은가요? 효과가 떨어지나요? 소금을 조금 섞어주면 흡수율에 도움이 되나요? 굉장히 시험 정신이 강하신 분이네요. 따뜻한 물에 녹여서 드시는 건 좋은데 바로 섭취하셔야 돼요. 이거 물에 녹이는 순간 바로 그때부터 엄청난 빠른 속도로 산화가 됩니다. 비타민C는요,
물기하고 같이 있으면 산화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저는 물에 녹여서 먹는 거를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나는 뭐 도저히 그냥 먹을 수 없어서 좀 물에 녹여서 먹겠다는 분들 즉시 드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소금을 조금 섞어주면은 글쎄 신맛을 좀 덜 느낄지 모르지만 흡수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김창주라는 분이 질문 주시 박사님 뇌경색 환자입니다. 비타민C 어떻게 먹어야 해요? 똑같아요. 뇌경색 환자는 뭐 다를 게 있나요? 비타민C 똑같습니다. 다만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용량을 늘리는 처음부터 늘리시면 안 되고 처음에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2000ml로 시작을 하시고 저는 10년 간격으로 1g씩 올렸어요. 2000 지나다 10년 뒤에 3000 그 다음 10년에 4000 뭐 이렇게 올렸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고 서너 달 하면서 비타민C가 이제 어느 정도 자기 몸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빠른 시간 뭐 3-4달 뒤에 뭐 3000식으로 올린다든지 그거는 자기 몸이 느끼는 바에 의해서 증량을 해주면 되는데 뇌경색 환자도 복용 방법은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해라는 분의 질문인데 혹시 메가도스하면 녹내장이나 백내장에 영향을 주나요? 녹내장 치료제를 굉장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녹내장이 있어서 이제 서울대병원에 녹내장을 계속 치료를 받는데 이 녹내장 전공하는 교수 말이 사모님처럼 이 녹내장 관리가 잘 되시는 분이 없네요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와이프는 아주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자기가 30년 이상 비타민C 먹으면서 녹내장을 관리했더니 맨날 가서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 솔직히 제가 학문적으로는 녹내장의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녹내장이 왜 안압이 올라가는지 잘 몰라요. 요즘 또 안압이 안 올라가면서도 또 녹내장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C가 아무튼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경험상 백내장에는 당연히 영향을 주죠. 여러분들 그 증거는 뭐예요? 동공에 렌즈 앞에 안방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방에 전안방, 후안방 그 안에 안방수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안방수에요. 비타민C의 농도가 혈중 농도의 한 5배 내지 6배가 들어있어요. 왜 그래요? 비타민C가 자외선에 의해서 수정체를 하얗게 만드는 즉 산화적 손상을 주는 걸 비타민C가 막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결핍에 빠져 있는 분은 아무래도 그런 효과가 떨어지겠죠. 자두라는 분이 질문을 주셨네요. 29살 아들이 간 위협 간 내 담관 내부 담속 소견이 있음을 진단받았는데 비타민C 먹어도 괜찮을까요? 담속하고는 비타민C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당연히 드셔야 됩니다. 요로 결속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요. 담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창수라는 분이 심장 비대증 간염증 환자입니다. 하루에 비타민C 8점 먹고 있습니다. 먹어도 괜찮은 건지요? 궁금합니다. 당연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드십시오. 비타민C 8점 먹고 계시네요. 뭐 어떻게 더 잘한다고 말씀드리겠어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을이라는 분이 질문. 저는 65세입니다. 오래전부터 기관지 확장증을 앓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도움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비타민C 얼만큼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기관지 확장증은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 반복되는 기관지 감염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감기가 원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감기가 호흡기 질환의 시작이에요. 감기 관리를 잘 못하잖아요. 그런 것이 반복되면은 기관지 확장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당연하죠. 지금부터라도 비타민C 정말 착실히 드셔서 우선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셔야 돼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포함한 비타민C를 드셔서 우선 감기에 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감기 안 걸리는 분은 절대 기관지 확장증 오지 않습니다. 충분히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복용하셔서 기관지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당산나무라는 분이 박사님 비타민C 주사를 맞아도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6시간밖에 안 되나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6시간 정도 지나면 용도가 뚝 떨어진다는 거죠. 꽤 오랜 기간 머무릅니다. 12시간 정도 아주 액티브하게 반응을 하고요. 12시간 지나면서 점점 그 주사 전에서 24시간 정도까지는 갑니다. 6시간 만에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사를 다 맞고 나서 한 3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절정을 달했다가 한 6시간에 걸쳐서 쭉 떨어졌다가 한 24시간까지는 좀 낮은 농도지만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C 하루에 한 알만 먹으려고 하는데 아침에 먹는 게 좋나요? 아니면 밤에 먹는 게 좋나요? 여러분들 비타민C는요. 그러니까 12시간 만에 혈중에 제일 많이 올라가고
12시간 만에 떨어지는 그런 변화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 활동 시작할 때 먹는 게 좋습니다. 활동 시작할 때 올리기 시작하면 그 사이에 여러분들 아침 눈 뜨자마자 그걸 먹고 식사할 때 비타민C 먹고 비타민C 농도가 올라갈 때 같이 드셔야 앞타민C의 농도가 피크에 달할 때 비타민C 농도도 피크에 달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가장 바람직하죠. 저녁 때 먹으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주무시는 동안에 앞타민C 효과가 피크에 달해요. 당연히 아침 시간에 먹어야 돼요. 가급적이면 눈 뜨자마자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행복한 온수라는 분의 질문인데, 박사님, 혈압과 과민성 대장의 경우 비타민C 얼마나 복용하면 좋아질까요? 이거는 이 내용이 복잡한데요. 그 란셋이라는 곳에서 1999년에 미국의 메디컬 센터하고 그다음에 오레곤 주립대학 팀하고 임상 실험을 했어요. 제목이 비타민C로 고혈압 치료하기.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거. 효과가 있다라는 게 답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 이거는 임상 실험이기 때문에 정말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게 입증이 된 거예요. 비타민C 자체도 혈압을 낮출 수 있음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타민C를 혈압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까지 밝혀져 있어요. 특히 혈관을 확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의 팩터 역할을 비타민C가 하기 때문에 메커니즘에 의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비타민C 충분한 양 복용하시는 것으로 혈압도 떨어질 수 있음을 이미 그건 잘 알려진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 고혈압 약은 좋은 게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전공하시는 선생님의 처방을 받으시고 거기에 비타민C를 드시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혈압약의 용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비타민C를 드시면서 혈압약을 끊은 분도 있어요. 끊은 분도. 그리고 용량을 반으로 줄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전혀 비타민C가 영향을 주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타민C를 가지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받으셔야지 비타민C가 혈압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과민성 대장은 결국은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저건 뭐 신경성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선 대장을 안정되게 만들면 과민성 대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비타민C 드시면요 대장균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제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많이 먹어야 돼요. 조금 먹어서는 그런 효과가 없어요. 많이 드셔서 흡수 안 되는 비타민C가 많이 대장까지 가면 대장을 통과하면서 대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C가 대장에 있는 나쁜 균을 좋은 균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면은 뭐 이거에 대한 답은 명백하지요. 당연히 비타민C 복용량이 여러분들 하루에 1000ml 하나를 먹어서는 그런 효과 기대 못해요. 제가 실험을 했잖아요. 하루에 12g 먹는 사람, 9g 먹는 사람, 6g 먹는 사람, 3g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실험을 했더니 여러분 용량에 비례해서 좋은 균으로 바뀌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또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글쎄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거 뭐야 내 질문은 아직 답이 안 됐네 라고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제 유튜브 방송한 걸 또 많이 보시면요 거기에 다 답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좀 집중해서 잘 다시 한번 들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도 싹 날려 비타민C와 함께라면 매일이 건강해. 하루 3번 챙겨 먹어 몸속 구석까지 퍼져